테슬라가 지금 어느 정도 저평가됐다고 보여지면은 비교를 해서 판단의 그 기준으로 한번 삼아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얼마 가는 건지, 테슬라 얼마 가는 건지, 부동산 얼마 가는 건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바로 지금 보셔야지 그 방법을 가치 평가를 해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식, 부동산, 코인, 다양한 자산을 어쨌든 원화나 달러 같은 이제 법정 통화 베이스로 표시를 할 수 있고요. 또 가치 측정을 할 수 있는데 가치 측정 방법도 되게 다양하게, 특히 현금으로 초점을 맞춰서 자산 가치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해주셨는데요. 이 많은 자산을 어떻게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가치 측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어떤 식으로 가치 측정을 실제로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좋은 투자의 그 시작은 이제 자산의 가치를 측정하고 싼 가격에 사는 건데, 가치 측정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죠. 어려운 게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하고, 하지만 좀 더 희망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누구도 가치 평가를 정확히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예, 저도 그 가치 평가가 주 업무인 그 애널리스트를 했지만, 애널리스트마다 가치 평가의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가치 평가는 그 누구도 할 수 없지만, 그 본인만의 어떤 좀 기준을 가지고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치와 가격을 좀 우리가 분리해서 가치를 어느 정도 측정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 가치와 가격을 이제 분리해서 측정하는 게 사실 쉽지 않지만, 저는 댐과 저수지의 비유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오늘 춘천에서 왔는데, 네. 예, 우리가 이제 소양강댐 앞에 구경을 갔습니다. 그러면은 와, 댐이 굉장히 멋있다. 이 높이가 얼마나 될까? 그러면은 기자님이랑 저랑 뭐 측정해서 뭐 100m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게 댐의 높이가 그 자산의 가격인 거예요. 예, 정확하진 않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가늠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을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댐이 그냥 높다고 해서 가치 있는 건 아니죠. 사실상 그 댐의 진짜 가치는 댐이 그 품고 있는 그 뒤에 어마어마한 저수지의 물의 양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댐 앞에 서 있을 때 그 뒤에 있는 물의 양은 볼 수도 없고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평가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댐의 그 높이를 그 길이로 표현을 하잖아요. 미터 단위로 하지만 뒤에 있는 가치는 물의 양이기 때문에 3차원의 단위를 쓰기 때문에 단위도 사실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다르지만 그래도 그 가격과 가치를 어느 정도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사한 미터를 쓸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은 물의 높이인 거죠. 물의 수위는 물의 그 양과 지형에 따라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물의 수위가 어느 정도 물의 양을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물의 양을 어느 정도 가늠하기 위해서 좀 계속해서 단순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물의 높이를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물의 높이에 어떤 변수가 영향을 줄까? 들어오는 물의 흐름, 그리고 나가는 물의 흐름이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자산에 비유를 하면 자산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그 자산의 가치에서 꾸준히 나오는 어떤 물의 흐름이 있나? 아니면 들어가는 물의 흐름이 있나? 그 어떤 그 물의 자산의 가치를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어떤 지표를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그 물의 흐름을 기준으로 DCF,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는 이제 그 가치 평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 모델을 이용해서 그 자산의 가치를 한번 엿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좀 이 DCF를 실제 투자에 가깝게, 약간 예를 들면 테슬라나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워렌 버핏도 이제 내재 가치를 측정하는 유일하게 합리적인 방법이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그 자산 가치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DCF의 그 수식을 보시면 주요 변수가 3가지가 나오죠. 일단 미래의 현금 흐름, 그리고 할인율, 몇 퍼센트의 할인율로 이제 현재 가치로 환산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잔여 기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3가지 모두 다 저의 주관이 많이 개입이 되죠. 그 애널리스트들이 다 같은 회사에 같은 DCF를 한다 해도 다 다른 값이 나올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주관이 많이 대입되기도 하고 굉장히 미래 현금을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쉬운 방법, 좀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우리가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가져오는데 그거를 과거의 현금 흐름을 가져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의 현금 흐름은 이미 데이터로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건 팩트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과거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가져오면 되는데 그러면 또 할인율, 할증률이겠죠, 이 경우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보수적 할인율을 얼마로 써야 할지도 불분명하고 좀 더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할인율을 제로로 놨습니다. 과거의 현금 흐름을, 그 명목 현금 흐름을 그냥 쭉 누적해 주면은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누적이 되면은 그 가치를 대변하는 어떤 가치의 추세선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같은 기간 동안의 가격과 이제 상관관계를 분석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가치 대비해서 그 가격은 저평가이냐 고평가이냐 이렇게 우리는 평가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되게 엄청난 방법인 것 같은데 사실 이 많은 분들이 이제 과거의 명목 현금 흐름이라고 하면은 그거의 누적이라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면 돼요? 이걸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재무제표는 알겠는데 재무제표를 보고 어떻게 이 추세선을 계산하는 거죠? 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네, 일단 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 방법을 써서 구한 어떤 가치 평가가 정확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우리는 댐 앞에 서서 뒤에 있는 물의 양을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하는 발버둥 시도인 거죠. 100톤의 물이 있어라고 했을 때 그게 절대 정확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그걸 반복하면서 조금 나의 판단 기준으로 쓴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테슬라라는 그 댐 앞에 서서 이 뒤에 있는 물의 양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테슬라에서 나오는 물의 현금 흐름이 뭐가 있을까를 제가 계속해서 고민했을 때 저는 테슬라라는 가치가 점점 커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가장 어떤 경영진의 개입이 좀 덜 되는 지표가 매출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계율이 그렇게 길게 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2009년부터 한 13년 정도밖에 이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서 좀 짧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이제 가치가 이제 굉장히 변동할 수 있지만 일단 현재 시점으로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걸로 했을 때는 과거의 매출들을 그냥 다 누적한 거예요. 그냥 다 더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치의 추세선을 엑셀에서 추세선을 이제 그리고 이제 과거의 시가총액하고 비교를 해서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서 그렇다면 현재의 가치 대비해서 현재의 가격은 어느 수준에 있느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구해서 현재는 저평가 영역이니까 테슬라를 사세요가 절대 아닙니다. 테슬라가 지금 어느 정도 저평가됐다고 보여지면은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아까 말씀드린 현금 흐름 도표를 그려보는 거죠. 내가 테슬라를 오늘 샀다. 그럼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또 발생하겠죠? 그렇게 하고 내가 테슬라 얼마 동안 보유할까? 테슬라는 배당을 주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보유 기간 동안 현금 흐름은 제로일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내가 매도하기로 한 시점에 이제 현금 흐름을 계산해서 그렇게 해서 IRR을 구해볼 수가 있죠. 그 IRR이 내가 그 기준으로 하는 기준금리와 비교를 해서 판단의 그 기준으로 한번 삼아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존슨앤존슨, 삼성전자 이런 정말 일반적인 배당을 주는 안정성장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그런 기업도 똑같이 평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그 누적된 명목 현금 흐름을 누적해서 가치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엔 당연히 누적된 기간이 길수록 좀 더 가치 평가에 좀 더 용이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테슬라 같이 좀 역사가 짧은 회사보다는 당연히 J&J나 이제 배당 귀족주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J&J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볼 수 있고요. 대부분의 자산을 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나의 그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기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가치 측정을 왜 하느냐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너무 터무니없이 가치 대비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높았을 때를 피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투를 피하자 이것만 해도 굉장히 나의 그 투자의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어떤 투자의 그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좀
짧은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액면 분할 전에 테슬라 1300에서 사지 않는 약간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게 같은 계산으로 따지면 좀 요즘 뭐 5만 전자 이제 막 6만 전자가 됐는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뭐 6만 전, 9만 전자를 다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누적 매출액을 합산해 보면은 좀 참고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이제 그 삼성전자를 같은 방식으로 매출을 해서 제가 이제 평가를 했을 때는 가치 대비 저평가 영역 맞는데 이렇다고 해서 이게 뭐 9만 전자가 된다 이런 건 의미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는 좋은 자산이라고 믿는다면 그 리스크를 굉장히 줄여서 좀 싸게 사는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주식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아파트 투자 아파트도 요즘은 뭐 월세를 많이 하신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전세 끼고 갭 투자를 많이 하셨던 말이죠. 근데 이제 투자를 하면 또 그렇게 뭐 갭 투자도 많이 하셨을 텐데 아파트를 대상으로 매출액을 계산하기도 좀 어려워. 아파트에서 매출액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아파트 투자 같은 경우는 이런 누적 매출액 대신 어떤 걸 좀 살펴봐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이제 댐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가치를 어떻게 엿볼 수 있을까? 거기서 꾸준히 나오는 어떤 흐름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거를 전세가로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전세가가 어떤 아파트가 예를 들어 뭐 1억에 시작했다고 할게요, 전세가. 그런데 그 2년 후에는 1,000만 원을 올려줘서 1억 1,000이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뭐 1,000원 올려주고 500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전세 보증금의 상승이 계속 그 이제 누적되어서 네. 전세가 추이를 만드는 거죠. 제가 전세가를 보는 이유는 우리가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내 대상으로 아파트를 봤을 때 그 아파트의 가치는 전세가 이제 잘 올라가면서 나에게 현금 흐름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배당주를 볼 때 배당이 잘 꾸준히 이제 나오는가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전세가는 실사용 가치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통화량하고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세가의 과거 데이터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통화량이 전세가가 가는 이제 길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세가 추세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모든 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항상 현금 흐름 도표를 그려서 저희 기준금리와 비교하는 그런 판단 프로세스를 꼭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 뭐 대표님도 뭐 개인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내부 수익률 기준으로 몇 % 이상이어야지만 투자한다 이런 기준이 있으신가요? 저도 저의 나의 기준금리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한 12% 정도 되고요. 그게 지금 저도 처음에 이제 초보 투자자였을 때는 매번 그 12%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노력을 했고 지금 최근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더 높은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저는 자산을 3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 현금 흐름의 크기, 그리고 레버리지 효과, 그리고 시간 레버리지 효과 이렇게 3가지 기준으로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한 번 더 나가는 건데 나만의 기준금리는 어떻게 보면은 현금 흐름과 이제 그 돈 레버리지 효과만 이제 좀 감안하는 거고요. 여기에 시간 레버리지 효과까지 같이 감안해서 보면은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돈 레버리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지만 굉장히 시간 레버리지 효과는 약하죠. 제가 임장을 가야 되고 계약을 해야 되고 이런 시간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시간 레버리지 효과가 약해서 반면 배당주 투자 같은 경우는 돈 레버리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는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시간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많은 직장인 분들이 하시는 걸 거고요. 그거를 다 고려를 해서 그 자산 투자를 할 때 또 활용을 합니다. 네,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파킹 통장이나 뭐 정기 예금 금리가 5, 6%씩 주다 보니까 일단 높은 예금 금리를 찾아서 다니시는 경향이 많은데 대표님은 현금을 어떤 성격의 자산으로 보시며 이런 현금의 뭔가 기대 수익률은 그냥 뭐 정기 예금 금리로 기준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뭐 현금 비중을 늘리고 줄이는 기준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전제는 이제 원화나 달러와 같은 이제 법정 화폐는 계속해서 발행량이 늘어나잖아요, 장기적으로. 그런 발행량이 늘어나면서 그 장기적으로 가치가 희석되는 재화이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이거를 이제 제가 믿고 늘려가야 한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적당한 그 가격이 왔을 때 이제 계속해서 제 자산을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쪽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도 유행했던 뭐 10억 모으기 이런 이제 원화를 기준으로 한 자산 늘리기는 하지 않고 있는데 대전제는 그렇지만 하지만 또 우리가 이제 현실 세계에서 이제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원화를 좀 모아가야 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사회초년생 분들은 이제 일단은 뭐 원화를 모아서 종잣돈을 만드신다든지, 그리고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원화를 모으셔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원화는 어떤 교환의 수단, 그리고 그냥 저의 이제 그 생활의 편의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주로 보고 있고, 그리고 현재 상황은 제가 그 진단하기로는 원화 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그 시대의 상황인 거잖아요. 이럴 때 원화 값이 그동안 굉장히 좀 바닥을 치다가 이제 약간 상승한데 지금 굳이 원화를 또 팔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상황을 봐서 이제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원화를 모으기도 해야 하지만 장기적인 그 원칙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예금을 많이 요즘 하고 계시지만 갖고 있던 예금으로 주식을 사는 행위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롱숏 전략의 하나의 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이런 롱숏 투자라고 이제 보신 이유가 뭔지, 그리고 롱숏 투자를 뭐 개인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롱숏은 사실 모든 거래가 롱숏입니다. 그러니까 롱숏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투자 법이 아니라 모든 거래가 롱숏인 거죠. 그 롱은 가치 있는 자산을 대하는 전략인데요. 내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자산을 매수하고 보유할 겁니다. 그게 이제 롱하는 거고요. 내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산은 팔아버리거나 이제 빌려서 사용하는 정도, 이런 거를 숏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의 모든 거래가 롱숏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제 전세를 산다고 생각을 하면은, 전세를 사는 세입자분들의 어떤 그 생각은 그 아파트라는 자산이 가치가 있다라기보다는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파트를 숏하고 그 전세 보증금 원화를 롱하는 그 전략을 취하신 거고요. 반대로 이제 임대인 분들은 아파트라는 자산을 롱하면서 그거를 이제 투자하기 위해서 이제 원화 화폐를 숏한 거죠. 그런 식으로 내가 항상 가치가 있다고 믿는 자산을 롱하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자산을 숏하는 거를 자신 믿음과 맞춰서 그 롱숏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국면에서 사실 좀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자산을 살 때는 보통 자산을 사고 그런 원화를 팝니다. 그러면 자산을 롱하고 원화를 숏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돈을 빌려서 자산을 살 때는, 돈을 빌린다는 거는 아까 내가 아파트를 빌려서 산다든지, 아니면 내가 자동차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렌트카를 이용한다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빌리는 것은 숏하는 건데, 돈을 빌려서 그럼 한번 숏한 거죠. 원화를. 그리고 주식과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주식을 롱하고 원화를 다시 한번 숏한 거기 때문에 원숏이 아니라 더블숏이 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한 대부분의 투자가 원화화폐를 그 더블숏하게 되는 거죠. 그게 더블숏은 이러한 현재 가치 원화값의 어떤 환율이 크게 변동하는 시기는 좀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화화폐를 장기적으로는 좀 가치 없는 자산으로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해야 되고 모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원화를 더블숏 하신 분들은 각자의 레버리지 비율을 좀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코인 적정 가치, 이거는 있는 것인가 항상 논란이 있었던 주제였는데요. 코인의 가치 평가도 할 수 있는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셨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인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제 암호자산에 대해서도 우리는 가치를 측정을 해서 좋은 가격, 좋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는 싼 가격에 사서 현금 흐름을 일으켜서 보유하는 것, 이런 좋은 투자의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그 전에 큰 전제는 뭐냐면 가상세계의 자산을 믿는가를 먼저 점검을 해야죠. 제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코인에 대한 투자를 생각을 할 때는 트레이딩을 많이 생각을 하죠. 그거는 코인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떤 원화 가격의 변동성, 이것만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일단은 만약에 자산의 가치를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 자산을 1초도 보유하시면 안 되죠. 자산의 가치를 믿는 자산만 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대표님께서 또 그 책에서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본인 스스로 이제 자유로운 투자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막연하게 그냥 돈이 많으면 그냥 자유로워지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자유로운 투자자는 사실 좀 다른 개념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곤 하는데 진짜 자유로운 투자자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 질문 받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셔서 저는 이제 투자자의 자유를 이제 책에서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돈의 자유, 시간의 자유, 공간의 자유. 그런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면 돈의 자유는 내가 필요한 현금 흐름을 나의 자산들이 가져다 주는 거고, 시간의 자유는 내가 원하는 현금 흐름을 얻는데 시간 자산을 적게 쓰는 겁니다. 공간의 자유는 내가 원하는 현금 흐름을 얻는데 그 필요한 자산들을 지정학적 리스크와 상관없이 배치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현금 흐름.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즉 나의 마음이 자유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도 그것도 남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을 갖고 투자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만의 기준을 갖고 투자하고 내가 정하는 기준의 부자가 되는 게 자유로운 투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또 진짜 자유로운 투자가 무엇인지 개념 설명해 주셨고요. 저희 자이언트 TV 보신 분들도 각자 나름의 개인적인 니즈가 다르시겠지만 그래도 모두 돈과 시간과 공간의 자유 만끽하시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테슬라, 삼성전자 막 사시지 마시고 꼭 나의 기준리 계산, 현금흐름 계산 해보시고 누적 매출액과도 시총 추이를 꼭 비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이언트 TV 양성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